초록우 산어린이재단에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님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조선시대의 벼슬을 지낸 돌쇠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돌쇠는 사람 됨이 청렴하고 강직하기로 세간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런 돌쇠가 어느 고을에 사또가 되어 부임하게 되자 관리들은 새로 부임하는 사또의 비위를 맞추려고 온갖 아첨을 늘어놓았고 그 가운데는 돈을 갖다 바치는 관리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새로 부임한 돌쇠는 전임 사또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돌쇠가 부임을 하자 이방이 돌쇠를 아련하며 보따리 하나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돌쇠가 말했습니다. 이방 자네가 지금 가져온 것이 무엇이냐? 예, 이것은 얼마 되진 않습니다만 새로 부임하시어 쓸 곳이 많으리라 생각해서 육방이 준비한 것입니다. 필요한 곳에 쓰시면 송구하겠습니다. 그만하거라. 어찌 내가 아전에게 이런 것을 받는단 말이냐? 사또 나으리 그래도 새로 부임하시어 받으시는 첫 진상품이온데 육방의 성의를 봐서 받아주십시오. 내 이놈 내 아무리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근방 백성들의 삶이 녹록지 않음을 모르지 않거늘 니놈들이 지금 백성들을 쥐어짜내서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걸 내 모를 줄 아느냐? 이런 고얀 놈들 같으니라고 이런 짓을 하고도 내 놈들이 백성을 살피는 조정이 관리가 맞느냐? 탐과 놀이보다 더 못한 자들이구나. 돌쇠의 호통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러자 이방은 쩔쩔매었습니다. 전임 사또와는 정반대의 모습에 진상품을 바치러 온 이방은 연신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몸은 이미 굳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돌쇠는 노여움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내 이번만은 이번 일을 용서해 주마. 내 보니 전임 사또들이 이런 관행을 보고도 그냥 넘어갔을 터 잘못이 너희한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란 놈들이 일인 없인 받아쳐먹은 게구나. 허나 차후에도 이런 일이 있게 된다면 그땐 내 놈의 목을 칠 것이야. 허니 절대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는 내가 이 고을의 사또의 자리에 있는 동안 명심해야 될 것이야. 알겠느냐? 예, 사또 나으리 잘 알겠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그만 물러가도록 하거라. 그리고 지금 밀린 관아의 일을 할 터이니 육방이 관속들은 모두 이리 불러 모아라. 사또 나으리 그래도 아직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집안 살림을 먼저 챙겨야 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들의 일을 하러 온 것이지 살림을 챙기러 온 것이 아니다. 어서 육방을 불러오거라. 그렇게 새로 부임해 온 신임 사또에 대한 소문은 순식간에 관리들 사이에 퍼지게 되었고 백성들 또한 알게 되어 다들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런 고을에 그렇게 훌륭한 분이 오시다니 정말 복이야. 우리 고을의 복이라고. 암 그렇고 말고 내 듣자하니 조정에 계실 때도 청렴하기로 이름이 높으신 분이었다는구만. 그렇구만 어쩐지 아이고 저런 분이 우리 고을에 오래오래 계셔야 될 텐데. 이렇게 돌쇠가 청렴하고 슬기로운 인물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돌쇠 부인의 내조가 크게 작용을 하였습니다. 예전에 돌쇠의 부인은 병을 앓은 적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몸져 누워 있게 되었고 입맛도 잃어 몸은 날로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입맛이라도 돌아오면 회복이 빠를 텐데 돌쇠의 집안이 워낙에 청빈하다 보니 고기나 생선을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돌쇠는 누워있는 부인이 안쓰러워 마음이 무척이나 아팠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하며 고민도 해보았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집안 분위기에 한 명 있는 사내아인이 부인을 너무나도 불쌍하다 여겼습니다. 그리고 돌쇠를 참으로 야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뇌물을 바치러 오던 관리들을 돌쇠가 다 물리친 뒤로는 찾아오는 손님들도 뜸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관리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관리는 전에 돌쇠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 사내였습니다. 그리고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부인께서는 몸이 좀 어떠신가? 아직도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가? 관리의 물음에 하인은 안타까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의유 아직도 몸져 누워 계십니다요. 보기가 너무 안쓰럽습니다. 정말 좋은 마나님이신데 병 안에 차도가 없으신가 보구만. 그러지는 않고 병은 많이 나으셨는데 마님께서 잡수시는 것이 워낙 부실하신지라
하인이 말끝을 흐리자 관리는 꿩 한 마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보시게 이 꿩을 그 어르신 몰래 자네가 부인께 어떻게 좀 요기를 해드리도록 하게나. 이 같은 관리의 말에 하인은 돌쇠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몸져 누워있는 마님을 생각하니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는 예전에 돌쇠의 도움을 받은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유, 나으리 정말 감사드립니다요. 제가 어르신 모르게 마님께 끌어 올리겠습니다요. 그렇게 하시게 이번 일은 나와 자네하고만 아는 일인 걸로 그렇게 하세. 당연히 그래야죠. 어르신이 알게 되면 어유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어찌나 불호령을 낼지 말입니다. 그렇게 관리를 배웅하고 온 하인은 얼른 꿩을 잡아서 푹 끓여드리고 싶었으나 부인에겐 알려야 할 것 같아 안방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마님 소인이 친척을 만나가지고 꿩 한 마리를 얻어왔습니다요. 부인은 갑자기 꿩을 얻어왔다는 하인의 말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선 안으로 들어오시게. 하인이 방 안으로 들어오자 부인이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이복의 자네가 친척에게서 꿩을 얻어왔다는 게 정말 사실인가? 왜 갑자기 꿩을 받은 것이지? 그러면 자네가 먹으면 되지 않는가? 귀한 꿩고기 아닌가? 부인의 말에 하인은 속으로 찔끔했지만 이미 한 번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님 그 친척이 전부터 그렇게 꿩을 주겠노라고 말을 했었는데 마침 그게 오늘이어서 소인이 그 친척 집에 들러서 가지고 왔습니다요. 하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부인은 표정이 변하며 차가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자네 이 집에서 일한 지 몇 년째인가? 예, 마님 횟수로 10년이 되어갑니다. 세월 참 빠르네 그려. 나는 자네가 이 집에서 허드렛 일과 심부름이나 한다고 해서 단 한 번도 남처럼 생각한 적이 없었네. 그리고 이제는 자네 표정과 말투만 보아도 내 어느 정도 짐작이 다 가는 바. 그 꿩은 도로 갖다 주게나. 니 하오나 마님 이 꿩은 제가 얻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없이 드셔도 됩니다. 그래야 기력을 찾으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어허 이 사람아. 내가 지금 자네가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정녕 모를 줄 아는가. 내 자네가 나에게 이것을 먹이려 거짓을 고하고 있지 않는가. 내 말이 틀렸는가. 부인이 점점 다그치자 하인은 끝내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유, 마님 소인이 잘못했습니다요. 예, 이 꿩은 실은 제 친척이 준 것이 아니오라. 전에 나으리에게 신세를 진 관리한 사람이 마님의 몸 상태가 걱정이 된다 하며 아무 사심 없이 주고 간 것입니다요. 그리고 사실대로 말하면 마님께서 당장에 물리실 것 같아서 소인이 거짓말을 한 것이옵니다. 소인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마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인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이실직고 하자 부인은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 자네의 마음을 어찌 모르겠는가. 그리고 그 꿩을 보낸 관리의 마음도 고맙지만 그 꿩 한 마리를 먹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당장 살이 오르는 것도 아닐 터. 그리고 만약 그 관리가 준 꿩을 내가 먹게 된다면 지금까지 지켜온 주인 어르신의 청렴함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네. 그러니 나는 두 사람의 마음만 받겠네. 나는 그거면 충분하네. 그러니 그리 알고 꿩은 돌려보내도록 하시게나. 부인의 말에 하인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애원하며 말했으나 부인은 자신으로 인하여 남편의 청렴함에 오점을 남길 수는 없단 말하며 하인에게 얼른 관리에게 꿩을 돌려주고 오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결국 하인은 어쩔 수 없이 관리에게 얼른 꿩을 돌려주고 오게 되었고 자초지종을 들은 관리는 하인을 나무랐습니다. 예의 융통성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자네 주인어른 두 분 내외를 몰라서 그리 하셨는가. 아무 말하지 말고 그냥 끓여드렸으면 되었을 것을 나 이거야. 소인도 그러고 싶었습니다만 꿩탕을 끓여서 내어드리면 분명히 어디서 난 것이냐고 물으실 것 아닙니까? 그때는 또 뭐라 하겠습니까요? 그러면 더 역정을 내고 없는 살림에 꿩을 사서 돌려주려 하셨을 것입니다. 하기야 그건 또 그렇구만. 이 나라에 어르신 같은 분이 세 분만 계셔도 이 나라는 아무 일 없이 무사무탈하게 잘 돌아갈 터인데 아니 그런가.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요. 뭘 모르는 저 같은 놈이 보아도 우리 나으리 같은 사람들이 조정에서 일한다면 정말 억울한 백성들은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빈약하게 사시는 것이 보기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 고생했네. 내 이 꿩은 잘 받겠네. 자네는 어서 돌아가서 부인을 잘 보살펴 드리도록 하게나. 이렇게 하인은 꿩을 다시 관리에게 돌려주게 되었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다들 돌쇠와 그의 부인의 사람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세상에는 남편이 어지러도 그 아내가 어질지 못해 앞길을 막는 일이 많습니다.
그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돌쇠의 성품이 아무리 청렴하다 해도 부인의 이해와 뒷받침이 없었다면 그 역시 역사에 남는 청백리로 이름을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본인은 물론 내 집안을 청빈하게 꾸린다는 것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욱 어려운 일일 수도 있기에 돌쇠의 부인은 참으로 현명하고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부인들이 보고 배워야겠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최대감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외아들 칠복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외아들 칠복이를 얼마나 애지중지하지 않았겠습니까? 최대감은 이 외아들 칠복이를 올바르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글방 선생 한 분을 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글방 선생은 학식도 많고 마음씨도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흠이라면 얼굴 생김새가 좋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얼굴 생김새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지만 최대감 집 머슴들은 이 글방 선생을 얕잡아 보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차려오는 밥상도 시원치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글방 선생이 심부름을 시켜도 머슴들은 못 들은 채하고 자기 할 일만 하였습니다. 글방 선생은 매우 화가 났으나 워낙 마음씨가 고운 분이라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머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글방 선생을 업신여기니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칠복이는 머슴들이 너무 괘씸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나쁜 놈들, 감히 얼굴 생김새만 보고 판단하다니. 내 글방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데? 어디 너희 혼 좀 나봐라. 하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하고는 아무도 몰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찬장 속에 들어있는 아버지 최대감의 은수저를 꺼내서 감춰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밥상을 차리던 머슴들과 여종은 최대감의 은수저가 보이지 않자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당연히 이 집 주인인 최대감의 은수저가 없어졌으니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 일을 주인마님이 알았다가는 큰일입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슨 좋은 방도가 없을까요? 저는 이 집에서 나가면 갈 데가 없습니다. 부엌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여종이 머리를 움켜잡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여종의 이야기를 들은 머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이구만. 우선 빨리 방도를 찾아봐야겠다. 나는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올 테니 너는 점장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오고 다른 사람들은 집 주변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대장 머슴의 지시하에 머슴들은 윗마을 아랫마을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집 외아들 칠복이는 이 일을 모른 척하고는 황급히 움직이는 대장 머슴에게 물었습니다. 왜들 그러느냐? 아침부터 왜 이리 소란스러운 것이야?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아무 일도 아닙니다, 도련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 일도 아니라고. 이렇게 다들 바쁘게 움직이는데 지금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내 생각에는 뭐가 없어진 모양이구나. 내 눈은 못 속인다. 아이쿠, 도련님. 죄송합니다. 제발 입 좀 꼭 다물어 주십시오. 마님이 아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 알았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를 알아야 내가 입을 다물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냐. 어서 나에게 말해보거라. 그제서야 대장 머슴은 실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실은 도련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대감님의 은수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수저를 찾기 위하여 다들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뭐, 아버지의 은수저가 없어졌다고? 그게 정말이냐? 칠복이는 일부러 깜짝 놀란 얼굴을 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천연덕스럽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최대한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큰일이구나. 어떻게 했기에 은수저가 없어졌지? 간밤에 누가 몰래 가져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나쁜 놈. 그렇군. 그런데 잠깐 기다려보거라. 나에게 좋은 수가 있구나. 칠복이가 밝은 얼굴로 외치자 대장 머슴이 물었습니다. 도련님, 좋은 수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은수저를 찾을 수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이 문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모든 일에는 다 방도가 있지 않겠니? 어서 가서 글방 선생님께 여쭈어 보거라. 글방 선생님은 학식도 많으실 뿐만 아니라 점도 잘 치는 명인이시다. 정말 그렇겠군요. 제가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요? 감사합니다, 도련님. 칠복이의 말을 들은 대장 머슴의 얼굴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곧바로 대장머슴은 글방 선생에게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안에 계십니까? 머슴이 글방 선생의 방 앞에서 허리를 굽신거리며 아침 문안을 드렸습니다. 얼굴이 못생겼다고 놀려대던 대장머슴은 오늘 아침에는 식혜까지 떠가지고 굽신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누구요? 왜 아침부터 나를 찾는 거요? 안에서 글방 선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머슴입니다. 그래, 웬일이냐? 잠시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들어오거라. 대장머슴이 글방 선생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고? 급한 일이라도 있는 것이냐? 선생님,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니. 자네들이 무슨 큰 죄라도 지었단 말이냐? 어서 무슨 일인지 말해보거라. 실은 대감님의 은수저를 잃어버렸습니다. 선생님께서 은수저가 어디 있는지 점을 좀 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도저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운수저가 없어져. 이거 큰일이구나. 글방 선생은 속이 타는 듯 대장머슴이 가지고 온 식혜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대장머슴은 연신 꾸벅거리며 절을 하였습니다. 알았다.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그럼 어디 한번 점을 쳐볼까? 글방 선생은 책상 앞에 앉아서 점치는 사람의 신용을 하였습니다. 과연 글방 선생이 진짜 점을 잘 치는 명인이 맞는 것일까요? 대장머슴은 글방 선생만 애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인다 보여. 은수저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구나. 글방 선생의 말을 들은 대장머슴은 기대감에 부풀며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정확히 어디 있단 말씀이신가요? 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동남쪽에 있구나. 동남쪽이라면 우물이 있는 쪽이야. 우물 근처에 돌 밑을 찾아보거라. 그러면 틀림없이 은수저가 나올 테니까.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선생님의 능력을 몰라 뵙다니 죄송합니다. 그래, 알았으니 감사 인사는 나중에 하고 어서 가보기나 하거라. 마님이 아시기 전에 빨리 찾아야 되지 않겠나? 글방 선생은 헛기침을 몇 번 하고는 나가는 대장머슴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대장머슴은 다른 머슴들을 불러 곧장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글방 선생의 말대로 우물 근처 돌밑을 찾아보니 그곳에서 은수저가 나왔습니다. 살았다. 우리 살았어. 글방 선생님은 정말 용하신 어른이야. 머슴들의 입에서 감탄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과연 어찌된 일일까요? 그것은 칠보기가 은수저를 숨겨놓고 글방 선생과 짠 연극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모르는 머슴들은 글방 선생이 귀신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부터는 머슴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글방 선생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글방 선생의 얼굴 생김새를 보고 놀리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글방 선생 밥상에는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였습니다. 이럴 때마다 글방 선생과 칠보기는 마주 쳐다보며 킥킥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즐거움이 오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 전부터 글방 선생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은수저를 찾아낸 후부터 글방 선생의 점이 유명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집안 식구들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 집의 주인인 최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 집 글방 선생님이 그렇게도 용하단 말인가? 최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무렵 이웃나라 중국 땅에서는 임금의 옥새가 없어지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옥새가 없어지면 임금 자리를 물러나야 했습니다. 넓은 중국 대륙의 점쟁이란 점쟁이가 다 모여 점을 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내는 점쟁이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중국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 우리나라로 사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정에서는 대감들이 이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의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최대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에 글방 선생이 얼마 전에 은수저를 잃어버린 장소를 알아맞혔습니다. 점의 명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글방 선생을 한번 보내는 것이 어떨런지요? 지금은 다른 방도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 참 잘 됐군요. 그럼 최대감 댁에 글방 선생을 보내도록 합시다. 다들 어떠신가요? 이 말을 들은 다른 대감들도 찬성하였습니다.
최대감은 그 길로 곧장 집으로 와서 글방 선생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고생해야 되겠지만 중국에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하며 최대감이 자세한 사연을 말했습니다. 대감님, 당치도 않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감히 그 정도로 점을 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글방 선생은 펄펄 뛰며 사양했습니다. 거짓말이 곧 들통나게 생겼으니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그러나 최대감은 이미 조정에서 여러 대감들에게 큰 소리를 쳐놓았기에 물러서지를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미 약속이 다 되어 임금님께서도 아시는 일이라 거역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내 부탁을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글방 선생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글방 선생의 이러한 태도를 보고 오히려 최대감은 진짜 점쟁이라고 믿었습니다. 원래 속이 있는 사람은 겉으로 허풍을 떨지 않고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글방 선생이 이토록 겸손하니 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사양 마시고 떠날 채비를 하십시오. 중국 임금의 옥새를 찾아내는 날에는 우리 모두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황금 100냥의 상금까지 타게 됩니다. 글방 선생은 상금은커녕 잘못하다가는 창피만 톡톡히 당하고 돌아올 일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였습니다. 그 후 글방 선생은 일단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걱정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어떡하지? 어떡하면 이 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까? 임금님도 다 아시는 일이니 안 갈 수도 없고 이거 참 큰일이구나. 글방 선생은 끙끙대며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때 칠보기가 싱글벙글하면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중국에 가시게 되었다고요. 그것 때문에 많이 걱정되시죠. 칠보가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 좀 전에 아버지한테서 듣고 선생님께 바로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 큰일 났구나. 이를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구나. 큰일은 무슨 큰일입니까? 저에게 좋은 방도가 있습니다. 조금도 걱정하실 것 없으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실 겁니다. 하며 칠보기는 글방 선생의 귀에 입을 가까이 하고 무엇이라고 수군수군하였습니다. 글방 선생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차츰 밝아졌습니다. 과연 무슨 좋은 방도가 있는 것일까요? 이튿날 글방 선생은 집을 떠나 최대감과 함께 조정으로 들어가 임금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임금님, 제가 말씀드린 글방 선생입니다. 그래, 잘 왔어, 글방 선생. 우리나라의 체면에 관계되는 일이니 꼭 중국 임금의 옥새를 찾아주고 돌아오기 바라오. 하며 임금도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소인,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글방 선생은 그 길로 중국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글방 선생을 따라가는 신하들도 여러 사람이 되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글방 선생은 먼저 중국의 임금을 만났습니다. 먼 길을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소. 옥새를 꼭 좀 찾아주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석 달 안에 임금님의 옥새를 찾아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오. 잘 부탁하겠소. 그리고 불편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오. 하고 말한 다음 글방 선생을 극진히 모시도록 당부했습니다. 어느덧 2달이 흘러갔습니다. 글방 선생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꼭 점을 한 번씩 쳤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날도 글방 선생은 점을 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차 큰일 났군 하는 것이었습니다. 옆에서 시중을 들던 중국 대신들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선생님, 큰일이라니 무슨 일이십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 불이 났습니다. 선생님 댁에 불이 났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집은 무사하지만 사당에 모신 신주가 다 타버렸습니다. 참 일을 어떠하면 좋을지. 글방 선생은 마치 현장을 본 것처럼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런 일까지 어떻게 아신단 말씀이십니까? 다 알지요. 그런 일도 모르고서야 어찌 점을 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도 안 되면 제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중국의 대신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제일 가는 점의 명인이라 해도 어젯밤에 자기 집에 불이 난 것까지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신주를 모신 사당이 불타버린 것을 알아맞힌 것은 귀신도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임금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중국의 대신은 이 사실을 자기 나라의 임금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오. 그렇다면 사람을 한번 보내서 사실을 확인해 보도록 하오. 중국 임금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신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사신으로 갔던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사신이 사실이옵니다. 집에 불이 났을 뿐만 아니라 신주를 모신 사당까지 불타버렸습니다 하니 이 이야기를 들은 중국의 임금과 대신들은 모두 놀라 입을 벌렸습니다. 중국 전역은 온통 한국에서 온 점쟁이 즉 글방 선생 이야기로 술렁거렸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온 점 치는 명의는 대단한 사람이라지요. 그럼요. 중국 땅에 앉아서 자기 나라의 집이 불탄 것까지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환하게 알아맞혔다고 합니다. 정말 용하군요. 그럼 우리 임금님의 옥새도 찾게 되겠군요. 찾고 말고요. 이미 명의께서는 훔쳐간 사람을 다 알고 있대요. 얼마 안 있으면 옥새를 훔친 도둑을 구경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며 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갔습니다. 이제는 온 중국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불이 났다는 것도 칠보기에 꿰었습니다. 글방 선생이 떠나기 전에 이미 짜놓은 연극이었습니다. 약속한 날짜와 시간에 불이 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중국에서는 글방 선생을 귀빈같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걱정이 되어 잠을 설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옥새를 훔친 도둑이었습니다. 석 달 안에는 꼭 찾아내겠다고 약속하였으니 점치는 명의는 내가 나타나서 사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차피 알게 될 바에는 미리 찾아가서 목숨이라도 살려달라고 애원해보자. 이렇게 결심한 옥새 도둑은 글방 선생이 거처하는 방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당신은 누구시오? 글방 선생은 점잖게 도둑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도둑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머뭇거렸습니다. 제가 잠시 조용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잠시 기다려보시오. 글방 선생은 방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잠시 자리를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옥새 도둑은 무릎을 꿇고 애원하였습니다. 글방 선생은 바로 이 사람이 옥새 도둑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나쁜 놈 어디라고 스스로 여길 찾아오느냐. 글방 선생은 눈을 크게 부릅뜨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호령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일은 너희 나라 임금님에게 너의 이름을 말씀드리려고 하던 참이었다. 선생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시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오냐, 그래도 네 잘못을 깨닫고 이렇게 찾아와 사죄를 하니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런데 옥새는 어디 있느냐? 대궐 속에 연못에 빠뜨려 두었습니다. 이제야 바른 말을 하는구나.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네 목숨을 건져주기 위해 이렇게 참고 기다렸던 것이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다시는 이런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네, 선생님. 잘 알겠습니다. 그럼 어서 나가보아라. 이튿날 아침 글방 선생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중국 임금을 만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 옥새 도둑을 알아내셨나요? 중국 임금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옥새는 찾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옥새를 훔쳐간 사람은 묻지 말아 주십시오. 내 옥새만 찾는다면 묻지 않으리다. 이렇게 약속을 받은 글방 선생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옥새는 대궐 안 연못 속에 있사옵니다. 오늘 안으로 연못에 물을 다 퍼내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참말이요. 참으로 고맙소. 중국 임금은 곧 대신들에게 명령하여 궁궐 안에 연못물을 퍼내게 하였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일꾼들이 연못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임금과 글방 선생, 그리고 중국의 대신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넓은 연못물이 삽시간에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 옥새다. 옥새야. 바로 바닥에 그토록 찾던 옥새를 발견하였습니다. 옥새는 무사히 다시 중국 임금의 손에 건네졌습니다. 과연 명인이시오.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정말 고맙소. 중국 임금은 미리 약속한 대로 황금 100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여러 비단도 선물로 주었습니다. 글방 선생은 큰 공을 세우고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부터 글방 선생의 평판은 더욱 높아만 갔습니다. 하지만 글방 선생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또 언제 누가 점을 쳐달라고 할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글방 선생의 고민을 지켜본 칠복이가 글방 선생에게 묘책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생님 한 달쯤 자리에 누워 계십시오. 몸이 아프다고 하시고요. 일어나신 다음부터는 병을 앓고 났더니 점을 칠 수 없게 됐다고 소문을 내십시오. 그러면 선생님은 무사하실 것입니다. 과연 내가 명의로구나. 내가 너에게 글을 알려주러 왔다가 오히려 내가 너에게 가르침을 받는구나. 이런 일이 있고부터는 글방 선생에게 점을 쳐달라는 사람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글방 선생님은 오래도록 즐겁고 재미있게 살았고 외아들 칠복이는 후에 큰 벼슬자리에 앉아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뛰어난 묘책으로 잘 해결하며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봉이 김선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동강물을 팔아치운 김선달 말입니다. 이런 김선달이 고향인 평양을 떠나서 과거 때문에 한양에 갔습니다. 김선달이 한양에 온 지도 어느덧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한양은 겨울로 접어들어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추워라. 우리 집에 있는 평양 선결이는 더 춥겠지. 우리 부인이 내가 선달 벼슬을 얻은 걸 알면 얼마나 기뻐할까. 김선달은 부인이 농사일이며 바느질이며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자신을 뒷바라지 해주던 부인의 모습이 떠오르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유 빨리 가야겠다. 지체해선 안 되겠어. 한양의 아느니가 챙겨준 간단한 음식과 노잣돈을 가지고 김선달은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어느덧 김선달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장터에는 사람들이 저마다 물건을 사고 팔며 왁자지껄하였으니 마을 규모에 비해서 활기가 넘치는 마을이었습니다. 김선달 또한 마을 장터를 둘러보며 이런저런 물건들을 구경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끼니 때가 되었는지 시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주막에 가서 국밥이나 한 그릇 먹고 가야겠구만. 김선달은 곧 장터의 주막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김선달이 뭔가에 걸려서 풀썩 앞으로 고꾸러질 뻔하였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왜 이런 게 길가에 있지? 김선달이 자신이 걸린 것을 바라보니 웬 사람의 다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자기 같은 것으로 덮여져 있었고 보자기 사이로 다리만 쑥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시체인가. 김선달은 슬며시 다리를 툭툭 건드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미동이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곳에서 객사를 하셨나 김선달이 안타까운 듯 바라보며 근처에 놓여져 있는 바가지를 보았습니다. 동냥하는 거지였나? 아니 바가지에 돈이 들어있네. 그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바가지에 손을 대려는데 그때였습니다. 어딜 손 떼려고 손 안 멈추면 확 깨물어 버릴겨. 어유 갑자기 시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말을 하였습니다. 김선달이 뒷걸음질을 치며 당황하여 말했습니다. 아이 그게 아니고 죽은 줄 알았소이다. 그러자 사람이 움직이며 보자기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속에서 노파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발로 찼으니 한 푼 줄 거요 말 거요. 한 푼이야 드리지요. 김선달이 슬쩍 품에서 엽전 한 잎을 꺼내어 바가지에 넣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건 마음씨 좋은 선비님이셨구만요. 참으로 고맙습니다. 김선달을 물어뜯을 기세였던 노파의 태도가 갑자기 싹 변했습니다. 김선달이 그런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보자기는 왜 뒤집어 쓰고 계시는 겁니까? 노파가 김선달의 말에 아무 말도 안 하자 김선달이 가만 노파의 얼굴을 살펴보니 노파의 눈이 초점이 없이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안 보이시는군요. 아이고 맞습니다. 나는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뭐 다른 일은 못하고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지요. 나도 눈이 좀 잘 보이면 바느질도 하고 뭐 남의 집빨래도 돕고 하면서 사람 구실을 좀 했을 텐데 말이지요. 뭐 눈이 안 보인다고 사람 구실을 못할 것은 뭡니까?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노파의 배 속에서 꼬르르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저도 시장에서 요기하러 가는데 함께 가시죠. 아닙니다. 그저 버티고 버티다가 못 버티겠으면 뭐 하나 얻어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웬 젊은 청년이 김선달의 옆을 무심히 지나 노파에게 다가갔습니다. 근데 청년은 노파의 구걸 바가지에서 엽전을 쓸어줍고는
그대로 다시 왔던 길을 달려 돌아갔습니다. 아니 저놈이 김선달이 깜짝 놀라서 젊은이를 따라붙었습니다. 김선달이 간신히 청년이 들어간 주막집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이미 청년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 어디 간 것이지? 이복의 주모 여기 방금 한 청년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김선달의 물음에 주모가 김선달을 요리조리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안 들어왔는데요 라고 발뺌하는 것입니다. 아이 그게 무슨 소리요? 내가 방금 여기로 들어오는 것을 봤는데. 몰라요 라고 또 말하고 시치미를 떼는 것입니다. 그때 김선달의 뒤로 또 다른 청년이 주막에 들어와서는 주막 뒤쪽에 으슥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옳거니 저곳으로 들어간 것인가? 김선달은 눈치를 채고 주모에게 말했습니다. 주모 국밥 2개 싸주시오. 주모는 국밥을 싸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김선달은 슬쩍 청년이 들어간 주막 으슥한 뒤편으로 가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몇몇 청년들이 모여서 도박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바로 아까 노파의 돈을 훔쳐갔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당장 청년에게 달려들어 혼주를 내주고 싶었지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꾹 참았습니다. 김선달은 바로 주막을 나서서 노파에게 돌아왔습니다. 노인장 아까 청년이 아드님이시오. 아이고, 아까 나그네님이 다시 오셨군요. 맞습니다. 우리 아들 돌쇠랍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 절이 된 것이지요? 김선달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선달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천하에 이런 못된 자식을 보았나. 어미는 길거리에서 추위에 떨며 구걸을 하는데 그 돈으로 노름을 하고 있는 것인가. 김선달이 한탄을 하고 있는데 금세 또 노파의 아들이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김선달은 슬쩍 근처 포목점 기둥에 몸을 기대어 숨었습니다. 이게 뭐야? 왜 돈이 없어? 아유, 돌쇠야, 이제 가자. 날이 슬슬 추워지는데 배도 고프고 너도 끼니를 굶었을 것 아니냐. 엄니 중요한 일이 있다고 돈이 필요한데 아니 그 사이에 어떻게 몇 양도 못 벌어놓은 거야? 아들이 닭다를 해대자 노파가 품속에서 엽전 한 잎을 꺼내어 내밀었습니다. 아유, 이거 우리 오늘 먹을 것 구할 돈인데. 노파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들은 돈을 낚아채서는 다시 아까의 주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느덧 노파가 있는 곳에는 해가 기울어 그늘이 졌고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니 이 노파는 몹시 추워 보였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김선달은 어머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나 때문에 참 고생이 많으셨지. 어머니들은 어찌 다 일이 똑같은 것인가. 어찌 자신은 생각하지 않고 자식만 돌보는 것이야. 김선달은 노파에게 다가가 자신의 겉옷을 덮어주었습니다. 아이고, 누구십니까? 가만히 있자. 아까 선비님이시오. 내 노인장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김선달은 아까의 주막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국밥을 받아다 노파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노파는 아들 걱정하는지 잘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인장 날도 차고 기력도 없으니까 많이 먹어야 합니다. 아유, 난 괜찮아요. 괜찮아, 아까 적당히 먹었어요. 노파는 한사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노파의 바가지에 엽전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런데 엽전 하나가 바가지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바가지 바깥에 떨어졌습니다. 김선달이 일어나서 바가지 바깥에 떨어진 엽전을 주워다가 바가지에 넣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야, 너 뭐냐 도둑이야. 아니 어찌 눈먼 노인네가 구걸하는 돈을 훔쳐가. 이런 잡놈을 보았나? 갑자기 이 노파의 아들이 나타나 김선달의 멱살을 잡고 눈을 부라리며 김선달에게 상스러운 말을 해댔습니다. 관하로 가자. 가서 나한테 말고 곤장을 맞자. 넌 딱 걸렸어. 어쩐지 동양 바가지에 돈이 줄고 있는 연유가 내 놈 때문이야. 그러자 노파가 당황하여 말했습니다. 아이고, 돌쇠야. 그 선비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여기 나에게 국밥도 사주고 아까 가져간 돈도 이 사람이 적선해 준 것이야. 하지만 아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엄니가 아주 이놈 수작에 넘어가 버렸구만. 내 놈이 우리 어머니한테 잘해주는 척하면서 옆에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돈 던져주면 그거 아주 낼름낼름 주워 담고 있었지. 잠시 후 포졸들이 나타났습니다. 포졸들이 이 셋을 관하로 끌고 가니 사또가 관청 마루 위에 앉아서 그들을 바라보고 물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마을 장터에서 소란을 피웠다 들었는데 무슨 일이냐? 똑바로 이실직고 하거라. 그러자 노파의 아들이 씩씩대며 말했습니다. 여기 이놈이 우리 엄니가 추위에 벌벌 떨고 배고픔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열심히 구걸한 돈을 훔쳐갔습니다요. 그래서 제가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고 돈을 안 내놓지 않겠습니까요? 아유, 세상에 삿도나리. 세상에 이런 못된 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김선달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래 봬도 양반이고 선달이네. 내가 어찌 구걸하는 불쌍한 노인의 돈을 훔치겠는가? 돈을 훔치는 것은 내가 아니고 자네가 아닌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던 사또가 김선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또 무슨 말인가?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치다니. 내 사또 이 아들이 앞도 안 보이는 늙은 어미를 추운 길가에 앉혀서 구걸을 시키고 돈을 낼름낼름 가져다가 도박장에 가서 노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습을 보고 이 노모가 너무 딱해서 옆에 있으면서 좀 챙겨준 것이지요. 뭐라고 도박장 그게 사실인 것이냐? 내 어미의 돈을 가져가서 그의 돈으로 도박을 했는가? 그러자 돌쇠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유, 그게 말입니다. 저는 그냥 호기심에 그것이 도박인지 모르고 옆에 신기해서 그냥 서가지고 구경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돈을 자식이 가져가는 것이 뭐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그거 가지고 어머니에게 따끈한 국밥을 가져다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요. 어이가 없구나. 사또 확인해 보십시오. 이 명석한 사또께서 다스리는 이 평온한 마을에 도박장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김선달의 말에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포졸들을 시켜서 도박장이 있는 주막에 포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포졸들에게 주막에서 노름을 하던 사람들이 모조리 끌려왔습니다. 사또는 그들의 죄를 물으며 돌쇠도 노름을 하였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말하였으니 돌쇠가 노름을 자주 했었다는 것과 그것도 계속 아주 많이 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럴 수가 내 놈은 어찌 거짓을 구한 것인가? 김선달의 말이 사실이렸다.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도박을 저지른 죄의 어머니에게 불효한 죄관에 거짓을 구한 죄 모두 물을 것이니라. 평생 옥사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라. 그러자 갑자기 돌쇠의 어머니 노파가 엉금엉금 앞으로 기어나와 사또의 앞으로 와서 울며불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또나리, 제발 우리 아들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저는 오직 우리 아들 돌쇠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옥사에 갇히고 벌을 받게 되면 저는 어찌 살아간단 말입니까요? 차라리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워나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것입니다요. 우리 아들이 제대로 부모를 만나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을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이런 것이니 이것은 어미인 제 잘못입니다요. 노파의 간곡한 청에 사또뿐만 아니라 관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러자 김선달이 거들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저는 이 마을에 와서 이 마을 사또께서 선정을 베푸시어 마을 백성들이 사또를 칭송하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부디 온정을 베푸시지요. 불쌍한 어미를 봐서라도 죄를 감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법대로만 처리하는 것은 능사는 아니지. 불쌍한 어미의 청을 받아들일 것이다. 평생 옥사에 집어넣는 대신 곤장 50대로 형벌을 줄일 것이다. 그러자 노파가 깜짝 놀라하며 말했습니다. 아유 사또 50대라니요. 돌쇠는 못 먹고 커서 몸이 약합니다요. 곤장 50대는 못 버팁니다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자 사또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어찌해야 할지 난감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용서를 해주자니 마을 법도가 서지를 않고 그러자 김선달이 그런 사또의 속내를 눈치채고 말했습니다. 사또 여기 노모의 사정이 딱하니 이 사정을 봐주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으나 만약 사정이 딱하다고 죄를 크게 감해준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제가 들어보니 여기 이 노모의 말이 참으로 맞습니다. 자식의 죄는 곧 부모가 가르치지 못한 죄도 되지요. 저 돌쇠란 청년이 제대로 부모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면 저리 막대먹게 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돌쇠란 청년의 죄를 어머니에게도 나누어 물어야 할 것입니다. 반은 아들이 반은 어머니가 곤장을 맞게 하시지요. 그러자 노파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저를 치시죠. 저에게 곤장을 때리세요.
그러자 사또가 그런 노파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습을 본 김선달이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썩어빠진 이 나라에 곳곳에 백성을 살피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노파가 곤장을 버티지 못할 것을 염려해 주다니. 김선달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나라법에 곤장을 대신 맡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 노파의 곤장을 소인이 대신 맡겠습니다. 그러자 사또가 놀란 눈으로 김선달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것이 정말입니까? 어찌 모르는 노파에게 그런 정을 베푸는 것이오? 아닙니다. 그리해야 저 청년의 죄도 묻고 사또께서 마을의 법도를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김선달은 곤장을 대신 맡고 관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파의 아들을 보자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친 것인지 어머니를 붙들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김선달은 조용히 마을을 떠나서 평양으로 갔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아무리 말해도 의심 없는 어머니의 자식 사랑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도 돌쇠 같은 불효자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곤장 50대가 아니라 더한 벌이라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옛날 옛적의 어느 마을에는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는 한 남자가 사람들의 관상을 봐주곤 하였습니다. 그는 보통의 관상쟁이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관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영 이상해서 사람들은 그를 기이한 관상쟁이라고 부르곤 하였습니다. 워낙 특이하여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이 났고 이 관상쟁이를 궁금해한 고관 대작들이나 마을 부자들은 앞다투어 그에게 찾아와 관상을 봐달라 부탁을 하였습니다. 마을 제일가는 뚱뚱한 부자의 관상을 보고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몸이 너무 야위었군요. 당신만큼 빈곤한 자가 없을 겁니다. 덕을 베풀어야 더 이상 야위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부자 양반은 어이가 없어서 정값도 주지 않고 화를 내며 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난하고 삐쩍 마른 사람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몸이 살쪘으니 당신만큼 부귀한 이는 드물겠습니다. 살이 많이 쪘다고 지금의 고생스러운 일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에게는 아름답지만 추합니다. 라고 하고 그는 또 장님을 보고는 눈이 참 밝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몸놀림이 좋고 빠른 사람에게는 다리를 저는 듯 걸음을 잘 못 걷는군요.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질고 현명한 사람이라 칭송하는 사람의 관상을 보고는 만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성격이 탐욕하고 잔혹하기로 유명한 사람을 두고는 만인을 기쁘게 해주시는 분이시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런 식으로 관상을 보았으니 그는 기륭화복을 제대로 말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용모와 행동 거지를 살펴보며 모두 다른 관상쟁이들과는 반대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처음에는 재미있게 생각을 하다 점차 기분 나빠하기 시작했고 그를 사기꾼이라 떠들어대며 잡아다가 거짓 관상을 본 죄를 묻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 관상장인은 마을을 떠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기꾼이라 소문이 나서 누구도 관상쟁이에게 관상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돌쇠라는 착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돌쇠는 홀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쇠가 가지고 있는 논이 얼마 되지 않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살림이 나아질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혼인은 꿈도 못 꾸는 처지인 것입니다. 그래도 돌쇠는 성품이 너무 좋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굶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돌쇠가 어느 날 양반집에서 자비를 해주고 한 달치 세경으로 10푼을 받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10푼으로 생선을 사서 어머니에게 주량으로 기분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쇠가 마을을 지나가자 길에 앉아있던 관상쟁이가 돌쇠를 부르는 것입니다. 어이 이보게, 나 좀 잠깐 보게나. 돌쇠가 돌아보니 마을에서 사기꾼이라고 따돌림을 받던 관상쟁이인 것입니다. 돌쇠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지만 관상쟁이의 몰골을 보니 며칠 굶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돌쇠는 왠지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마을에서 당신을 기다렸다오. 모두들 나를 사기꾼이라 하지만
오늘 당신을 만나려 이 마을을 떠나지 않은 것이요. 그러자 돌쇠가 어이없다는 듯이 노인을 보았습니다. 어차피 관상을 보고 복채를 받으려는 심상이구나. 그리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인장 왜 저를 기다렸나요? 저같이 볼품없는 놈을. 아니요, 당신을 나라를 구할 관상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오늘까지 기다린 것이요. 돌쇠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관상쟁이가 농으로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아이 참 노인장도 당장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는 놈이 어찌 나라를 구하겠소. 호러미도 제대로 봉양을 못하는 처지인데 농이어도 그런 소리 마시오. 아니야, 자네는 곧 나라를 구할 것이야. 그냥 내 말을 믿고 한번 해보게나. 지금 당장 뒷산에 올라가 보게. 꼭 올라가야 할 것이야. 그러면 자네는 나라를 구하고 부유하게 살며 좋은 각시도 얻을 것이야. 돌쇠는 관상쟁이 말이 어이가 없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노인장 뜻대로 나라를 구하면 좋겠소. 관상을 잘 보았소. 내가 가진 돈이 10푼밖에 없소. 이거라도 관상값으로 받으시오. 그리고 장에 가서 욕이라도 하시오. 돌쇠는 어렵게 번 한 달치 세경 10푼을 불쌍한 관상쟁이에게 꺼냈습니다. 그런데 왠지 관상쟁이는 돈을 받지 않고 고개를 저으는 것입니다. 아니네, 이 10푼은 자네에게 꼭 필요할 것이니 자네가 가지고 있게나. 정복비를 주려거든. 지금 당장 뒷산에 올라가게. 그리한다고 약조를 해주게. 돌쇠는 관상쟁이의 말에 어리벙벙했지만 그래도 관상쟁이가 너무 간절하게 청하니 어쩔 수 없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복비를 줘야 하는데 뒷산에 올라가는 게 무슨 대수야. 저 노인장이 저토록 사정하는데 한번 가보자. 돌쇠는 노인장 말대로 바로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올라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약조를 지켰다고 생각하고 산을 내려오려 하자 돌쇠의 눈에 한 사내가 나무에 기대어 신음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돌쇠가 가보자 사내의 행색은 너무 초라했고 부은 다리를 만지면 신음하는 것입니다. 보아하니 뱀에게 물린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돌쇠가 순간 입으로 사내의 다리에 입을 대서 독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이고 그리하자 사내가 의식을 조금 차리는 것입니다. 이제 정신이 드는 것이요. 어쩌다 뱀에게 물렸소. 내 당장 독은 뺐으니 죽지는 않을 것이요. 그러지 말고 빨리 나와 함께 마을 의원에 갑시다. 그러자 사내가 고개를 저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오. 내 당장 한양에 가야 하는데 몸이 이래서 힘들 것 같소. 내 대신 한양에 좀 다녀오시오. 지금 이 나라가 큰 위험에 처했소. 한양에 가서 임금님을 만나주시오. 돌쇠는 이 사내의 말에 어리둥절하며 뱀에게 물려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복에 지금 뱀에 물려서 정신이 없나 본데 내가 한양에 어떻게 가고 나 같은 미천한 것이 어찌 임금님을 뵐 수 있겠소. 정신 나간 소리 그만하고 나랑 의원이나 만나러 갑시다. 그러자 사내가 소매에서 두루마기 서찰과 동그란 쇳덩이를 건네주며 말하는 것입니다. 한양에 가서 궁에 가면 문지기한테 이걸 보여주시오. 그러면 임금님을 만나게 해줄 것이오. 빨리 서둘러야 할 것이오. 그리고 사내는 자신의 소매를 이리저리 뒤지며 뭔가를 찾은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기돈이 있어야 하는데 뱀에게 물리면서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떨어뜨렸나 보네. 어쩌지 한양까지 가려면 100리 이상을 가야 하는데 노자돈 없이 갈 수가 없는데. 그 모습을 본 돌쇠는 갑자기 관상쟁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곧 나라를 구할 것이고 복비로 주려고 한 열량이 쓸 때가 있다는 말이. 그래서 돌쇠는 속는 셈치고 관상쟁이를 믿기로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내 다행히 한 달치 받은 세경열량이 있어. 이 돈이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한양에 갈 수는 있을 것이오. 그러시오. 정말 다행이요. 하늘이 도왔소. 그러면 빨리 서둘러서 임금님을 만나러 가시오. 나는 어떡하든 마을로 내려가서 도움을 요청하겠소. 그러자 돌쇠는 사내가 준 두루마리와 동그란 쇳덩이를 가지고 한양에 갔습니다. 며칠을 자지 않고 잘 먹지도 못해 힘이 들었지만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뛰고 또 뛰었습니다. 돌쇠가 한양에 가서 궁궐에 도착하자 역시 문지기가 막아서며 삿대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쇠가 사내가 준 동그란 쇳덩이를 보여주자 문지기가 바닥에 엎드리고는 죽을 죄를 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쇠가 문지기에게 보여준 동그란 쇳덩이는 암행어사가 지닌 마패였습니다. 그것도 보통 마패보다 말이 더 많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말했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오. 나를 임금님에게 안내해 주시오. 아주 한시가 급하오.
그렇게 돌쇠는 임금님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임금님에게 건넸습니다. 임금님은 그걸 보고서는 놀라며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반란을 꾀하고 역모를 저지르는 놈들의 계획 아닌가? 이건 내가 직접 시킨 암행어사가 가져와야 하는데 어찌 너가 가지고 온 것이냐? 그래서 돌쇠는 여태 있던 일들을 임금님에게 고했습니다. 임금님은 황급히 병조판서를 불러서 놈들을 제압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역모를 꾀한 자들을 모두 잡아들이고서는 임금님이 돌쇠를 불렀습니다. 너의 공이 정말로 크구나. 돌쇠 네가 이 나라를 전란에서 구했구나. 다른 사람처럼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 될 터인데 쓰러진 어사도 구하고 그 이진원을 나한테까지 갖다 주었구나. 난 오늘 돌쇠에게 고향 마을에 커다란 집과 천마지기의 땅을 산다. 그리고 돌쇠를 양반으로 승격시켜 주어라. 또한 궁의 나인들 중에서 착하고 이쁜 처녀를 골라서 혼인시켜 주어라. 그리하여 돌쇠는 관상쟁이 말대로 나라를 구하고 부와 이쁘고 착한 색시를 얻었습니다. 돌쇠는 천석지기 부자가 되었고 양반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열심히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물론 나라에 흉년이 들 때면 자신의 곳간을 여러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런데 돌쇠는 궁에서 나올 때 임금님에게 관상쟁이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그 관상쟁이가 아니었다면 역모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 것을, 또한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기이하게 관상을 보다 사기꾼으로 몰려서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도 말입니다. 임금님은 관상쟁이에게 흥미를 느끼고 그를 대궐로 불러들였습니다. 관상쟁이가 임금 앞에 공손하게 넙죽절하자 임금님은 돌쇠에게 들었던 기이한 관상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대가 부자와 가난한 자, 눈먼 자, 아름다운 여인 등의 관상을 보고 그렇게 말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실로 나도 이해가 안 가지만 너에게는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이다. 내게 소상하게 말해보아라. 그러자 관상쟁이가 잠시 임금님을 바라보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개 부자가 되면 교만하고 남을 능멸하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그러면 점차 죄가 쌓일 것이니 하늘이 반드시 부귀를 뒤덮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죽도 제대로 못 먹게 될 것이므로 여의었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몰락하여 보잘것 없는 사람이 되겠기에 가난한 자가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한편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자는 늘 뜻을 겸손히 하고 자신을 낮추어 늘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몸가짐을 닫고 반성하니 고진 감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상황이 나아지고 배불리 먹게 될 조짐이 있는 것이므로 살쪘다고 하였으며 훗날 부귀와 장수를 누릴 수 있을 것이기에 귀해지겠다고 하였습니다. 요염한 자태와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여인들은 진귀한 것과 좋아하는 물건을 탐내며 사람을 혹하게 만들어 삐뚤어지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로 말미암아 헤아릴 수 없는 잘못을 하게 되니 이게 바로 어두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허나 눈먼 사람은 욕심이 없어 욕을 볼 일을 멀리하므로 어진 이와 깨달은 이보다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다고 하였습니다. 민첩하고 날랜 자는 용맹하였고 용맹하면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사람들을 능멸하게 됩니다. 그럼 마침내는 자객이나 간악한 무리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지요. 결국 관에 붙잡혀 발에는 장고를 차고 목에는 칼을 쓰는 신세가 될 것이니 아무리 날랜 몸으로 도망을 치려 한들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리하여 다리를 절고 걸음을 걷지 못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는 음탐하고 사치스러우며 교만한 사람이 보면 옥구슬처럼 예쁜 것이지만 방정하고 순박한 사람이 보면 진흙덩이와 같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답기도 하고 추하기도 하다고 하였습니다. 어질고 현명한 이는 그가 세상을 떠나면 백성들이 마치 어버이를 잃은 듯 슬퍼하게 될 것이니 결국 만인을 해치는 사람이라고 하였으며, 반대로 성격이 탐욕하고 잔혹하기로 유명한 사람은 그 사람이 죽으면 모두가 기뻐하며 길거리에 나와 춤을 추고 노래할 것이므로 만인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임금님은 그의 말을 듣고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과연 너의 말이 맞다. 너야말로 진정한 관상쟁이로군요. 너의 말은 참으로 새겨둘 만하다. 어찌 겉모습에 따라 귀한 상을 말할 때는 거북무늬의 무소불이라 하고 나쁜 상을 말할 때는 벌의 눈에 승냥이 소리라 하여 잘못된 관습에 얽매여 상투적인 예법이나 따르며 제 잘난 체하는 다른 관상쟁이와 너를 견주겠는가? 임금님은 관상쟁이의 해안에 탐복하여 그에게 높은 벼슬을 주고 궁에 함께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관상쟁이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임금님이 아무리 수소문을 해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기이한 관상쟁이와 착한 돌쇠의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종종 일부 점쟁이들이 사람들을 기만하거나 착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관상쟁이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